안 나와요. 예상 소요 시간 질문하는 거. 네? 앞에 거는 사실 빠르게 넘겨도 됩니다. 수도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봤을 때는 수도 사이언스 생각하면 되죠. 준하는 수도 사이언스 맞나? 유사과. 그죠? 유사과. 유사. 유사예요. 진짜 랜덤은 아니에요. 랜덤 같이 생긴. 아마 컴퓨터로 랜덤을 만들 수 있으면 아마 노스에서 그럴 것 같아요. 헌터보고 못 만들어요. 완전 암수가 그런 거. 그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게 필요해요. 왜 그러네요. 애초에 고정 컴퓨터 양자 어떻게 해요? 신용. 제가 알기로는 그 양면 암수칩이 다이오드에서 빛 가지고 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프로그래밍적으로 근데 양자 난수가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가 난수를 만드는 거야. 장치가 난수를 만드는 거라서 개념이 전혀 다른 거야.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랜덤을 만들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좀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인 시스템을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 시스템에서 랜덤을 받아와서 쓴다면 소프트웨어 한정에 사실 그게 뭐였고요? 그게 너가 말한 그 난이도 그럼 난수 생성기는 그냥 양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죠. 고전의 그 비트의 난수. 고전 비트의 난수를 이제 숫자로 키를 만들어내죠. 이거 전혀 다를 것 같고 이건 그냥 이론적인 그쵸. 그걸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분의 생성의 현상이 대학시죠. 흔히 계산 멘트 너 해야 될 거 아니야. 담당자잖아요. 제가요? 오늘은 수도 랜덤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경희대학교 응용문학과 유림희 선배께서 저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수도 랜덤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네 번의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 수도 랜덤 퀀텀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보는 것까지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 때는 아마 그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발표 때 수도 인탱글먼트까지 가고 싶은데 그거 위해서 두 번째 발표 때 이제 인탱글먼트를 어떻게 정량화하는지 그리고 상태들의 인탱글먼트를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그래서 수도 인탱글먼트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먼저 수도 랜덤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 복잡도 이론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대체 수도 랜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럼 수도 랜덤을 정의했으면 양자적인 난수성이 무엇인지를 또 정의를 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수도 랜덤 퀀텀한 버전의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복잡도 이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글이 되게 많아서 뭔가 되게 난잡해 보이지만 어떠한 계산 모델은 튜링 머신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었습니다. 이걸 튜링이란 분이 그냥 수학적 모델로서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컴퓨터도 튜링 머신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튜링 머신에는 우선 튜링 머신의 구성 요소들은 스테이트와 알파벳, 그리고 테이프, 헤드, 또 트랜시션 펑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헤드가 테이프에 있는 L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그 읽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스테이트의 변화를 트랜시션 펑션을 통해서 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의 결과를 내는 그런 거를 튜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튜링 머신의 종류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우선 결정론적인 튜링 머신입니다. 결정론적인 튜링 머신은 이러한 스테이트가 한 번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와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메모리 셀 같은 거 보면 하나의 한 개의 비트가 하나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에 되게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튜링 머신이고, 그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아주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이상적인 병렬 컴퓨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확률론적 튜링 머신인데, 확률론적 튜링 머신은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에서 결과가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 내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결과를 냅니다. 이 답이 실제로 답의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러한 결과를 내는 튜링 머신 모델을 확률론적 튜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튜링 머신 모델을 사용해서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들을 분류를 시킬 수 있는데, 우선 클래스 P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튜링 머신으로 다항적인 복잡도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항적인 시간만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보통 P 문제에 속하는 문제들은 지금 컴퓨터로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어떤 문제가 efficient하다, 즉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 P 문제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P 클래스인데요. NP 클래스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U라는 정답 후보를 우리가 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U가 실제로 그 문제의 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튜링 머신 M이 있을 겁니다. 그 튜링 머신 M이 만약에 폴리노미얼한 타임 이내에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를 효율적인 시간 안에 검증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를 NP 클래스 안에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과 비결정론적 튜링 머신이 그러니까 폴리노미얼한 타임 이내, 즉 다항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과 그 검증하기 쉬운 문제들은 서로 동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P와 NP 사이 클래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 문제의 답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뭔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즉 문제가 NP 클래스에 있는 게 NP 클래스에 있을 확률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즉 집합적으로 보면 NP가 P보다 적어도 작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P는 NP일 수도 있거든요. NP가 적어도 작지 않다는 것을 보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안타깝게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P와 NP는. 이거를 만약 증명한다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고전적인 복잡도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양자 복잡도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까? 양자 컴퓨터는 정말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튜링 머신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만의 독자적인 복잡도를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이에 따라서 BQP를 정의를 하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BQP 우선 양자 컴퓨터로 답을 낸다는 건 항상 답을 결과를 낼 수는 없겠죠. 측정을 통해서 확률적인 정보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이 x0 n-m이라는 스테이트로 인코딩이 됐다고 했을 때 이런 f1에서 ft 그리고 폴리노미얼한 개수의 이런 퀀텀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우리가 측정을 통해 이 정도 확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즉 이 확률이 3분의 2보다 적어도 크다면 그런 문제들의 집합을 BQP 클래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전적인 퀀텀 클래스의 P와 대응되는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P 버전의 양자 컴퓨터 클래스 집합인 QMA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QMA 클래스는 양자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진 퀀텀 베리파이어 V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양자 상태의 psi를 우리가 뭐 답의 후보로 알고 있어요. 그럼 psi를 V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psi가 실제로 답이라고 V가 판정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답의 확률이 C보다 크다면, 또 어떤 V가 psi라는 답이 뭐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도 답이 아닐 확률이 S보다 작다면 그러한 문제들의 집합이 QMA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얘기한 거죠. 베리파이어가 검증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답이다. 그럴 확률이 이게 G보다 커야 된다.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C와 S는 임의의 값이 가능하지만 보통 그냥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로 잡아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그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QMA는 그 고전 클래스 MP와 대응이 된다. 그러면 BQP와 QMA 클래스 관계는 아까 P와 MP 클래스 관계처럼 QMA가 BQP보다는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가 답을 검증하는 게 그걸 실제로 답을 푸는 것보다 더 쉽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MP가 또 QMA보다는 더 작다, 그냥 QMA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MP와 BQP 사이의 관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과연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P 문제보다는 바깥에 있고 BQP보다는 안에 있어야 그런 문제들만이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P 문제 안에 있으면 그냥 고전 컴퓨터 쓰면 되지. 왜 굳이 양자 컴퓨터를 쓰나? 그죠? 반대가 아니고, 그래서 BQP 안에 있어야 또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문제는 소인수분해 문제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MP와 BQP의 관계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수도 랜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암호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를 키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그거 암호화하는 인크립션 알고리즘, D는 그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복구화하는 디크립션 알고리즘, 그리고 X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플레인 텍스트, Y는 인크립션 알고리즘으로 X를 암호화한 사이퍼 텍스트, 그리고 UN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게요. 이게 대칭키 암호라는 그 암호의 기본 구조이고, 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안전한 perfect secrecy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x와 x 프라임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텍스트예요. 그걸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했을 때 그 두 개의 분포, 즉 확률 분포는 항상 동일해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암호화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만약 해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보냈는데 실제로 그런 정보가 날 확률이 다 동일하지 않고 어떤 정보만 뭐 계속 반복되거나 그런다면 그런 패턴을 통해서 이 디크립션 알고리즘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분포가 같아야 된다가 퍼펙트 세크리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네글리지블 펑션의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 크기 n에 대해서 뭐 지수적으로 작다. 여기 보면 n의 마이너스 뭐 상수승이죠.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면 그런 함수를 네글리지블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원웨이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웨이 펑션이 암호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뭐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하면 이 F가 아까 정의한 인크립션 알고리즘인 겁니다. 이 X를 암호화해서 Y를 만들어냈어요. 그랬을 때 뭐 정보를 탈취하고자 하는 해커가 A라는 폴리노미얼한 알고리즘을 통해 X 프라임이라는 값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 X 프라임이 실제로 우리가 원래 암호화하기 전의 값, 즉 fx 프라임이 y라는 값과 동일할 확률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그러한 함수 f의 존재성이 바로 원웨이 펑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x 프라임은 해커가 있는데 해커는 암호화된 정보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리고 해커는 만약에 뭐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알고리즘 A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낸 값이 x 프라임인 거예요. 그리고 x 프라임이 실제로 알고리즘이 성공해서 그 제대로 된 원래 텍스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확률이 실제로는 지수적으로 작아야지만 완전히 안전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런 함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원웨이 펑션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따가 지수적으로 작다는 게 뭐가 지수적으로 작다? 그죠. 이 n이 잘 안 와 닿을 수 있는데 아까 계속 n이 나왔었는데 계속 여러 번 그죠. 했으니까 그걸 n은 보통 문제 크기의 n이거든요. 그게 뭐 그냥 텍스트의 뭐 길이일 수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문제 크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뭐 일단 원웨이 펑션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 P와 NP가 달라야지만 원웨이 펑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P랑 NP가 다르다와 원웨이 펑션이 존재한다는 서로 동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웨이 펑션이랑 이해를 해보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다항식, 그러니까 함수의 다항식, 시간, 원웨이 펑션은 완벽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F가 그런 F를 말하는 예시를 한번 배워볼게요. 문제 크기에 따라 지수적으로 복잡해지는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복화하는 입장에 해커 입장에서 뭐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만약에 1, 2, 3, 4, 5라는 숫자에
키가 있고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2, 3, 4, 5로 인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곱해서 암호화를 했는데 이게 뭐 8 940 이런 값이더라고요. 이걸 암호화된 값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이거를 전송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해커가 탈취할 수 있는 값은 이거잖아요. 이걸 실제로 통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값을 복호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복호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죠. 소인수 분해는 일반적으로 곱셈보다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곱셈은 P 문제, P 클래스 안에 속하는 문제고 소인수 분해는 NP 클래스 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암호가 가능하다. 그런 계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곱셈이 문의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수도 랜덤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도 랜덤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를 G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G 안에 어떤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한 그 n이라는 크기의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한 값을 넣었어요. 이건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굳이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넣어서 G라는 함수에 넣어서 수도 랜덤 넘버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알고리즘이 1일 확률과 실제로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한 값을 넣어서 그 알고리즘의 결과가 1이 될 확률을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수도 랜덤의 개념입니다. 그 실제로는 이 GU에는 랜덤한 값은 아니죠. 결정론적인 값입니다. 근데 결정론적인 값을 넣었을 때랑 실제로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한 값을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랑 만약에 폴리노미얼한 타임이라는 제약이 있다면 그 두 개를 서로 구분할 수 없다면 그걸 이제 수도 랜덤 넘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웨이 펑션이 존재를 한다면 이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항상 존재를 한다는 또 세우렘이 있고 이런 거 증명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레퍼런스 열심히 달아놨으니까 네,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성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수도 랜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곱셈 관계에서도. 그러면 목적은 저 G를 잘 찾자가 목적. 그렇죠. 뭐 아까 2, 3, 4, 5를 보냈지만 뭐 다른 값을 뭐 보낼 수도 있잖아요. 3, 4, 5를. 이런 값을 계속 보내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값이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값을 계속 봐도 해커가 뭐가 크다면 이 인풋의 넘버의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는 난수가 아니죠. 이 키 값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 개념이 수도 랜덤의 개념. 그래서 넘버를 정의를 했던 것처럼 사실 펑션과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도 랜덤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집합에서 이러한 집합으로 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유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버처럼 생각을 해서 뭐 하면은 실제로 완전히 랜덤한 랜덤 펑션을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뭐 함수에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쭉 보면 마찬가지로 수도 랜덤 펑션의 존재는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의 존재를 뭐 암시한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상태의 랜덤성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전적으로 완전한 랜덤성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자 버전의 완전한 랜덤성은 보통 하 랜덤 스테이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 매저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하 매저가 엄청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잘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 하 매저 같은 경우는 퓨어 스테이트들 사이에서 그냥 랜덤하게 하나를 샘플링한 것을 뜻합니다. 퓨어 스테이트가 완전히 그냥 유니폼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여기서 랜덤하게 하나를 샘플링해서 얻은 거를 하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분의 수식이 뭘 의미하냐? 어떠한 퓨어 스테이트들은 구 표면 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 큐비트 스테이트는 우리가 블루스피어 위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3차원 블루스피어에서. 마찬가지로 D 차원의 어떤 큐비트 스테이트는 이 D-1 차원의 어떤 구면 표면 위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가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식하게 하나 랜덤하게 딱 하나 찍은 거예요. 이게 하 매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서 의미하는 게 유니터리 연산을 만약에 가했다고 쳐봐요. 유니터리 연산은 스피어 내에서 회전 연산이기 때문에 얘가 뭐 이런 대로 회전을 하겠죠. 그걸 뭐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똑같이 이 전체 구에 대한 분포가 동등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하 매저에서는. 방향 같은 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이 적분의 정의 자체가 그냥 구 표면 전체에 대한 그 누적된 값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서. 구에서의 회전이라는 게 좀 워낙 작아가지고 어, 어, 어떻게 되면 유니터리 연산이 그냥 그 유니터리 연산은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자 연산은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증명은 뭐 아마 닐슨 추앙책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증명 못하겠어서. 그냥 소원을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거에 붙여서 거절해서 아, 네. 차원이 두 배 될 경우 구로 하면 저렇게 구로 표현되는 거예요. 2차원 큐빗은 우선은 실수 두 개짜리 변수가 존재하는 공간은 구 표면입니다. n 차원이면은 이 n 개의 실수가 필요하고, 근데 크기가 일정하니까 거기서 디펜던스 하나 빠지잖아. 2n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그 2n 개의 숫자들의 합은 크기의 합은 1이야. 그러면 거의 변수에서 하나 제외하죠. 그래서 아까 2n-1 차원 구 표면에 있다고 얘기했고, 그 위에서 표면 위에서 도는 거. 그 도는 걸 만드는 연산자가 유니트리 매트릭스. 구가 지금 그 블로그 말씀하시죠? 네, 1차원은 그러니까 원 큐비트에서는 블로그가 맞고 약간 위상학적인 구를 말하는 볼. 네. 하메저랑 그거는 유니터리 그러니까 유니터리를 가해도 그 불변하다는 걸 보인 거죠. 뭐가 불편해? 여기에 총 구 위에 네, 구 위에 있는 총량.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뭐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 리그룸 얘기도 나오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 랜덤 스테이트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까 살펴볼게요.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복서 범위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n개 값을 그냥 샘플링에서 뽑아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애들을 그냥 벡터로 노멀라이징 시키면 그게 하 랜덤 스테이트가 된대요.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 랜덤 스테이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지수적으로 작다고 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 이거 만드는 네, 지금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값을 샘플링을 해서 하나가 아니야. n개의 값을 이렇게 뭐 샘플링을 해서 그 n개의 값을 얻으면 그 각각의 AN을 그러니까 페이지로 가지는 그런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수평면 위에서 가우스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다음 거기서 랭귀를 추출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하 스테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샘플링 할 때는 랜덤 필요 없이 그냥 한 애초에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했으니까 그게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냥 확률 분포에서 하나를 찝어냈다. 찝어낼 때는 그러면 누가 찍었는 약간 좀 편향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아니라 이상적인 환경에서. 랜덤하게 샘플링 됐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샘플링에도 랜덤이 있지만 그 랜덤은 또 누가 랜덤을 정하는 뭐 이런 것까지 넘어가는 사람으로 생각. 균일하다고 가정이 된 거죠. 균이랑 가우시안 분포. 그래서 라고 가정을 랜덤. 이거는 수도 랜덤과는 상관없고 이거는 양자 상태의 랜덤성을 정의하는 거. 그럼 뭐 양자 수도 랜덤성은 이 상태를 모방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하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도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n개의 스테이트에 대한 복사본을 생성을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카피라는 단어를 쓰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거 그런 이상.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양자 정보에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양자 정보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존재하는데, 근데 그 논문에서는 그걸 그냥 써버렸다는. 네,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건지 아니면 n번을 반복했는지는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냥 n번의 과정을 반복했구나 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 그래서 왜 n번의 복사본으로 복사본이야 용어를 그냥 쓸게요. 실제로 복사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정의를 했냐 하면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좀 더 수학적으로 이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퍼뮤테이션 파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뭐 알파이를 이런 오퍼레이션을 한번 잡아본다고 할게요. 뭐 이러면 사이 이런 애들이 막 뒤섞이겠죠.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로의 프로젝터가 이 알파에 의해서 되게 깔끔한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알파이가 되게 퍼뮤테이션 펑션. 퍼뮤테이션 펑션을 통해서 정의된 퀀텀 오퍼레이션이죠. 퀀텀 오퍼레이션 쓰고 싶어서. 그리고 이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 랜덤 스테이트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을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사이 1부터 n까지 텐서블을 취했는데 이게 n번 뽑는 걸 반복해가지고 각자의 그 양자 상태가 합쳐진 걸 의미하는. 네. 아까도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n번 반복해서 이런 상태로. MD가 다 똑같은 거 아니죠? 근데
아까 그 유니터리 정의에서 봤듯이 그냥 어차피 유니터리 가해도 다 똑같은 상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m개 똑같이 반복해도 부사의 1번과 부사의 m은 개인적으로 아. 똑같다는. 실제로는 측정을 했을 때 뭐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부사의 인덱스 안 붙은 게 저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원소인 거죠. 네, 네네 그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똑같은 친구. 근데 아까 질문은 1번부터 있는 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른 힐베르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텐서블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한 정의가 아까 하 메저였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텐서블 취하는 이유가 각자 다른 힐베르트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하나로 합칠 때 텐서블을 취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간에 대한 힐베르트 스페이스는 또 따로 존재를 하겠죠. 아 그게 저기 지금 인덱스가 안 붙어 있는 사이가 그걸 말하는. 이거요? 네. 네, 이거는 전체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서도 살고 있고 또 시메트릭 서브 스페이스 내에서도 살고 있는. 이 시메트릭 서브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이프 사이의 차원을 뭐 d라고 가정을 하면 d 곱하기 m 차원의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이 시메트릭 서브 스페이스는 그 d 곱하기 m 차원의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거.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은 똑같은 베이시스의 텐서곡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똑같은 베이시스. 그러니까 아까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정의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m이 만약 2면 여기 다르게 썼네요. 그래요? 여기는 그죠? 이표 사이랑 이표 사이가 다르니까. 제가 항상 저 위에 프 사이랑 밑에 프 사이 원이랑 대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럼-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의 원소는 예를 m이 2면 토탈 히버트 스페이스 베이시스는 0001, 1011인데 저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에 비하면 00과 11밖에 없다는 뜻이라는 건가요?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얘기를 헷갈려. 그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 혹시 달라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네네. 그러면 좀 지금 저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n까지 했을 때 헷갈려가지고 제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이 푸사이 그 텐서곱이 푸사이가 실제로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 메저를 통해서 각각 추출된 값일 것 같아요. 걔네들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 당연히. 그게 그냥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n이라고. 네. 아,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큰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뭐가 다른 거야? 애초에 하 메저의 각 상태가 하 메저 안에서 정의가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들만으로는 전체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들 수 없잖아.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 M2일 때 예시 M이 2일 때 M2 일 때. 2차원일 때 시메트릭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베이시스 한 번만 보여주시죠. 뒤에 베이시스의 정의가 나와. 네. 요런 애들로 정의가 되는지. 아. 다 되게.
베이시스 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한 건데 전 T1부터 TD까지들이 다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아, 네네네, 그죠. 네, 그러네. 달라야 돼. 아까 하신 질문은 아, 네. 달라야 돼. 저도 헷갈렸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정리는 16인데, 그래서 M계에 대한 하 메저는 이 아까 시메트릭 서브 스페이스의 프로젝티브 오퍼레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텐데,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PRS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물론 우리가 싱글 카피에 대해서도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되게 여러 번 보냈을 때 랜덤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야지 그걸 완전하게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N개의 복사본을 쭉쭉 보내서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로 수도 랜덤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M을 양상부리라 생각하죠. 네네네. 실제로 앙상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시메트리 서브 스페이스의 성질을 잘 써먹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N의 카피를 생각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N의 카피가 정의가 돼야 될 거고, 또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효율적으로 생성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만들기 어려운 상태면, 실제로 아까 하 랜덤 스테이트도 되게 만들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정의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 퀀텀 시큐어 원웨이 펑션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 퀀텀 시큐어가 가정이 되어야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시간 복잡도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수도 랜덤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퀀텀 버전의 수도 랜덤 펑션과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아까랑 사실 다 똑같고 그냥 아까는 P와 NP가 서로 비대칭적일 때 그런 상황에서의 수도 랜덤 펑션과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정의했다면, 여기서는 BQP와 QMA가 다를 때, 즉 양자 계산 복잡도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의 수도 랜덤 펑션과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뮤테이션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A는 당연히 양자 알고리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분할 수 없어야 수도 랜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푸사이 K를 수도 랜덤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 효율적으로 생성이 돼야 됩니다. 폴리노미얼한 타임에 양자 알고리즘 G가 이 파이 K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도 랜덤네스, 아까 이 PR의 이 파이 이 화살표 뮤 기호가 하 메저를 뜻합니다. 즉 어떤 양자 상태의 수도 랜덤성은 하 메저를 통해서 생성된 어떤 상태와 알고리즘 내에서, 즉 양자적으로 폴리노미얼한 타임 내의 알고리즘 내에서 확률이 구분될 수 없다. 이 조건이 존재하면 그런 상태를 수도 랜덤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가 진짜로 존재를 할 것인가? 이 논문이 이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논문의 lem마인데 뭐 어떤 펑션 f를 뽑았어요. 이 f는 x라는 스페이스로의 실제로 완전히 랜덤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환경이죠. 완전히 랜덤한 함수 중에 하나인 f를 추출을 해서 그걸 요 2파이 e의 익스포넨셜의 n분의 2파이 i의 fx 승을 가지는, 그걸 페이지로 가지는 이러한 양자 상태를 정의를 했습니다. x가 그냥 뭐였죠? 이 라지 x 이게 키 스페이스라고 여기서 그냥 0부터 n-1까지 정수. 그랬을 때 요 하 랜덤 스테이트인 파이의 m개의 복사분과 이 스테이트 양상들인 f의 m개의 복사분은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 정리의 증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논문을 찾아보거나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오렘 20에서는 여기서 랜덤 페이지 펑션의 랜덤 페이지 스테이트를 제시를 합니다. 이 파이K는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트를 정의했고 이게 PRS 즉 수도 랜덤 스테이트가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건 증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카파는 뭐죠? 어떤 거요? 카파 입실론 안에 있는 카파. 전에 계속 나오던 아까부터 오차에서 페이지 여기 키 아까 그 x랑 똑같은 집합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은 겁니다. 이게 유사 랜덤을 정의하기 위해서 랜덤을 쓴다는 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보였듯이 그 랜덤도 수도 랜덤으로 할 수 있잖아. 모방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 표기 상태의 영영 잡고 두 개의 레지스터로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레지스터에 x 게이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첫 번째 레지스터에 아다마르 게이트랑 두 번째 레지스터에 퀀텀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가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RF라는 오라클을 가해서 얘를 섞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 레지스터가 원래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y-PRFKX라는 걸로 바뀌었죠. 여기서 PRF는 여기서 정의한 퀀텀 수도 랜덤 펑션입니다. 오라클을 적용하면 어떻게 뭐가 그러니까 x를 수도 랜덤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애초에 QFT가 완벽한 랜덤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QFT에 가하죠 y가. QFT에 가는 1 로지컬 베이시스 1에다가 QFT 퀀텀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걸 좀 완벽하게 랜덤하다라고 지금.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냥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가하면 x를 지금 수도 랜덤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x를 수도 랜덤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만들어서 지금 아직 과정인 겁니다. 함수를 좀 가하면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이 PRFX의 값은 정수 중에 하나일 거죠. 랜덤하게 네, 랜덤하게 정수. 실제로 랜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도 랜덤이 랜덤하게. 어쨌든 정수값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걸로 오라클을 정의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페이지 킥백 그 테크닉을 써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페이지로 빼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파이K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레지스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이K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레지스터 사이에는 뭐 인탱글먼트도 없고 서로 코릴레이션만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파이K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알고리즘을 퀀텀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랜덤네스, 그러니까 아까 하 스테이트와 구별 불가능한 거를 보여야지 이제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죠, 증명이. 이걸 위해서 세 개의 하이브리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냥 어떠한 뭐 상황인데 거기에 그냥 인덱스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그냥 실제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파이K의 m개 텐서 프로덕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렘마 19에서 정의한 요거의 m개의 복사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 메저를 통해서 만든 파이 텐서 프로덕트 m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퀀텀 수도 랜덤 펑션에서 정의한 거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1과 하이브리드 2는 구별 불가능하겠죠. 이게 퀀텀 수도 랜덤 펑션의 정의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렘마 19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2, 하이브리드 3 사이는 또 이게 렘마 19에서 보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삼각부등식 쓰면 이 하이브리드 1과 하이브리드 3는 서로 구분 불가능하다. 네글리지블 펑션보다 작다는 거고, 이 의미는 하이브리드 1이 아까 파이 k였으니까 파이 k와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폴리노미얼한 어떤 복잡도 속에서는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증명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딱 50분입니다. 아까 하이브리드 1, 2는 네. 표기에 사이 K의 M 텐서곱을 썼는데 아까도 말했죠. 저 M이 상상거리라고 그러니까 8K를 똑같은 8K를 별로 해서 텐서곱을 하 메저는 그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고, 하 메저 안에서는. 근데 여기 수도 랜덤은 결정적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m개를 똑같은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해서 m개의 카피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 메저에서만 서로 다른 값일 수가 있는. 다른 상황에서. 하메저에서는 어차피 그냥 적당히 페이스 나이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네. 뭐를 하든 애초에 정의에서 보인 게 어떤 오퍼레이션 가해도 거기 분포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한 거에 뭔가 어떤 랜덤한 연산을 가해도 똑같이 랜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m개를 뽑아도 뭐 실제로는 뭐 측정을 통해 어떻게 구별은 할 수 있겠지만 특정한 측정을 통해서 실제로 랜덤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실제로 동일하다고.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퀀텀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 우선 가장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 때 바로 쓰려고 한 건 뭐 원래 암호학적인 개념이니까 퀀텀 뭐
퀀텀 암호 거기에 먼저 사용을 하려고 했고 이 수도 랜덤이 또 되게 신기한 성질이 더 있거든요. 그 수도 인탱글먼트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수도 랜덤 자체에 대한 성질입니다. 실제로 얽힘이 큰데 실제로 얽힘이 작은데 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성질도 있어서 뭐 정보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어디 쓸지는 실용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정보 이론 쪽에서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소드 인탱글먼트는 막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걸로 또 효율적인 디스틸레이션이 없다는 걸 또 밝혀보고 소드 인탱글먼트로. 디스틸레이션 들어보기만 했어. 아 그래요? 그 얽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데 되게 확률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하려고 아무튼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거의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올 정도의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없다 이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